법무부 평안의 윤중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폭행 사건 무죄 받는 법 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항소심에서 증거 신청서 제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항소심 증인신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추가 의견서 제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항소심에서의 합의 공탁을 설명드린 다음 성폭행 사건 상고심 재판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 증거신청서 제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고심, 즉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요. 항소심이 마지막으로 증거를 신청할 수 있는 신급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변호인과 많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호인과 사건 현장에 다시 가보는 등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증거를 발굴해서 제출을 하거나 현출을 해야 됩니다. 증인신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살펴봅니다.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것은 1심 법원이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이 말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못하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의미고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이미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고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는 것을 극히 꺼려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항소심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의 피해자를 다시 증인신문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관해서 항소이유서 등에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주장해서 항소심 재판부를 설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항소심에서 패소당합니다. 저희를 위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 진술의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스스로 모순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된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참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 피해자의 행태가 성폭행 피해자의 행태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인에 대해서 증인신청도 해야 됩니다. 1심에서 증언하였든 증언하지 않았든 1심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로부터 피해 상황을 최초 청취하였던 경찰관, 사건 후 피고인으로부터 또는 피해자로부터 사건에 관해서 말을 들었던 친구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필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수, 대학교수 등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1심 판결의 문제점을 입증한다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국가수, 대학교수 등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고려를 해야 되고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측면이 부각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설 감정기관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수 등에서 감정을 하지 않거나 국가수 등에서 감정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 관해서 사설 감정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설기관에서 거짓말 탐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설 기관에서 피고인 거짓말 탐지 결과를 받아서 제출할 수도 있고, 피해자 진술 분석 결과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행 당시의 여러 자세 내지는 행태가 인체 역학상 불가능하거나 아주 힘든 자세다라는 것에 관해서 인체 역학연구소 등의 사실죄 내지는 감정을 받아서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사의 항소 유수를 반박하는 답변서를 아주 잘 적어내야 되겠죠. 현 대법원이 1심 무죄, 2심 유죄의 경우에 2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1심 무죄 판결이 타당하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이 유죄의 심증을 내비칠 때 특히 긴장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검사가 어떻게 입증하는지를 반박하려고만 하지 말고 1심 판결이 맞다, 1심 판결이 정확한 판단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더욱더 발굴해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가 피해자에 대해서 정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피고인 측도 피해자를 정의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의 신문 범위 외의 사항도 적극적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검사만 정의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피고인 측은 반대 신문이 되지 않습니까? 반대 신문은 검사의 주신문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대 신문의 범위가 한정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측도 피해자에 대해서 정의 신청을 하게 되면 피고인 측은 검사의 주신문 범위 내에서 한정된 신문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피고인 측 스스로 범위를 정해서 신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에 대해서 더욱더 풍부하게 피해자의 모순되는 진술, 피해자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 피해자의 객관적인 또는 주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진술을 더욱더 풍부하게 추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항소심 증인신문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소심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 증언하지 않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문을 위해서는 일부 중복되는 부분도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는 새로이 밝혀낸 증거를 기초로 추궁을 하게 되겠죠.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1심에서의 증언을 종합해서 스스로 모순 진술, 상식과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부각해서 적극적으로 신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증인신문은 마지막 신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판부와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강함하게 신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심에서의 추가 의견서 제출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항소 유서가 제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가 의견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추가 의견서에서는 항소심에서 추가적으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 및 증인신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추가 의견서는 언제 제출을 하느냐? 필요시 항소심 진행 중에 수시로 제출을 해도 되고요. 주장 내용이 방대할 경우에는 변론 종결에 임박해서 종합의견서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소심에서의 합의와 공탁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공사실을 다투더라도 합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합의가 안 될 경우 공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공탁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무죄가 선고되지 않는 이상 항소기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합의 또는 공탁을 하실 필요가 있고, 공탁의 경우 공탁법 5조의 2 신설로 2022년 12월 9일부터 피해자 인적사항 모르더라도 형사공탁이 가능하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성폭행 사건 상고심 재판 절차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고심 재판 절차를 개관을 하겠습니다. 상고장이 제출이 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정리해서 상고심인 대법원에 기록을 발송을 하게 되고요. 대법원에 소송 기록이 접수가 되면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게 되겠죠. 피고인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상고심의 경우에 피고인이 사선 변호인 선임 안 하면 대법원이 대부분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거든요. 그래서 국선 변호인과 상고 이유서 내용을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서면 심리만 한 후에 결정 또는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대부분 소송 기록 접수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예를 들면 한 3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 기일이 잡히면 대부분 상고기각 판결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합의하에 선관계가 있었는데 항소심이 강간으로 잘못 판단했다. 이게 사실로인 주장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형사소송법 380조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를 안 하고 상고기각 결정을 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상고 여부 결정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사건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강간이 무엇인지,
심신상실이 무엇인지, 한거불능이 무엇인지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성폭행 사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적 쟁점에 관해서는 대법원 이 판례가 이미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성관계가 있었는지, 피해자 동의하에 성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등 그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주로 쟁점이 되거든요.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 쟁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법률심이라서 사실관계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면 대부분 상고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나버린다라는 겁니다. 그 참고로 현 대법원이 유독 성폭행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의 경우에는 대법원이 사실관계에 개입해가지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성폭행 사건 피고인들을 위한 변명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성폭행 사건의 대부분의 쟁점이 법률 관계가 아닌 사실관계이므로 대부분에서 대부분 상고기각 판결이나 결정이 난다고 함에도 너무 억울하다. 그럴 경우에는 상고를 해야 되겠죠. 안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멈출 수가 있습니까? 항소심에서 중형의 실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어떻게 억울해서 거기서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상고를 해야 되겠죠. 상고심에서도 당연히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서 중형의 실형이 선고가 됐다면 항소심 변호사에 대해서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상고심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은 재판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상고 요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상고 요소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고 요소 제출 시한이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속 정확하게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고 요소 제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유서를 대법원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재판이 안 열리니까 상고 유서가 대부분에 제출한 거의 유일한 서면이니까 상고 유서를 아주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상고 유서의 내용에 따라서 소송의 성패가 좌우되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상고심은 법률심이니까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이 법령 위반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절차 위법해서 증거 능력이 없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대화 내용을 항소심이 증거로서 인정하였다. 또 예를 들면 피해자로부터 당시의 사항을 들었다는 피해자 친구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2항에 의해서 증거 능력이 없음에도 항소심이 이를 증거로서 인정하였다. 그리고 사실오인을 최종법적 위반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폭행 사건에서의 쟁점은 법률적인 쟁점이 아니고 사실관계에 관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를 최종법적 위반으로 재구성해서 상고심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 대부분 1, 2심이 무죄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 최종법적 위반을 이유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1, 2심이 유죄 판결을 선고했을 경우 최종법적 위반을 이유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경우는 제가 사실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도 이왕 상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상식에 반한다, 경험치에 반한다,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다는 점을 이유로 최종법적 위반으로 상고유서를 치밀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고유 보충서 작성 및 제출에 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고유서 제출 후에 필요한 경우 상고유 보충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고유서 제출 2달 이내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상고유 보충서는 상고유서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고유를 더욱 구체적으로 주장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